프라이드인 거죠.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꼭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고 나중에 산지를 가시고 어떻게든 2000m를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이렇게 지금 하지만 농장들은 지금 서로 앞다퉈서 좋은 땅을 선정하려고 난리예요. 하나만 특히나.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수확량을 늘릴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걸 보면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점점점 이 96년하고 2016년을 봤을 때 동일한 해발고도라고 했을 때 기온차가 너무 난다. 이러면 뭐가 문제냐? 2013년에 그 중미를 강타했었던 노야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 1600, 1700m 이상은 피해가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추워서 노야가 거기까지는 피해를 입히지 못했었던 그 이유 하나인데, 그럼 노야의 거기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1700, 1800m도 얼마든지 2013, 14년도 같은 피해를 중미가 전체가 다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먹던 뭐 즐겨 마시는 파나마 게이샤가 아작이 난다, 반토막이 난다. 가격은 가격은 그 배로 올라가는 거고 아예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커피가 돼버립니다. 뭐 비슷한 경험 여기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고요. 좀 뒤에서 제가 다시 어쨌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기후 조건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96년도에는 한 1200m 정도의 기후를 여기에서 재배되던 커피가 이제는 한 1600m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가면 결국은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거든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재배되는 그 일부 지역인데 이게 2070년이 되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로부스타를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얘기가 있어요. 뭐 한 20년, 30년 후면은 제가 로부스타 품종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 커피 안 하고 망설임 없이 전 커피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에티오피아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에티오피아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더위에 강한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가뭄에 강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위에 강한 똑같이 품종인데 조금 더 추운 데로 가야만 이 퀄리티가 나왔었다면 더위에서도 얼마든지 이 퀄리티가 나오는 품종을 개량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야가 가장 대표적인데 혹시 하와이안 코나 드셔보신 분 맛있게 드셔보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예전에 먹었어야 돼요. 10년 정도 전에. 저도 하와이안 코나는 못 먹고 그때는 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하와이안 코나가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코나라고 하는 품종이 사실상 멸종됐어요. 그걸 지금 현재 하와이안 코나라고 붙여지는 거는 100% 하와이안 코나는 아니에요. 그냥 코나 섬에서 나왔다라는 걸로 이제 하는 거지 품종 코나는 아니에요.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서 생두 안에가 다 썩어요.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외관상은 생두인데요. 잘라보면 안에가 곰팡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멸종이 됐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하와이 지역의 다른 섬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하와이에서 카우라는 섬이 있거든요. 카우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코나를 대체하는 그러면서 약간 스페셜티 커피처럼 약간의 산미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내세워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와이안 코나가 사실상 멸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고요. 하와이를 가시게 되면 그 농장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농장 투어를 하면 꼭 저한테 원두를 사다 주시는데 좀 안 사왔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하와이안 코나를 이거 좋은 거래 하면서 커피 한 잔 사다 주는데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와이안 코나 커피가. 그래서 그거는 복구가 되려면 지금부터 10년이 걸릴 거고요. 지금부터 10년 걸릴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100% 복구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화산 터졌죠. 하와이에서도 화산 터졌거든요. 그래서 화산 그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자동차 이렇게 쓸고 내려가는 영상 저 봤어요. 근데 정확히 터지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에 콜롬비아의 한 농장주가 자기 프렌드 팜에 가서 게이샤를 심어주고 왔어요. 3일 뒤에 농장이 사라졌어요.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인데 비슷한 게 자메이카도 똑같아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던 농장이 3군데였는데 3군데 중에 2군데가 노야로 인해서 거의 아작이 나서 다시 복구가 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게이샤도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게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커피 책을 보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안 코나 그런 거에 대한 묘사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초콜릿 누가 보면은 초콜릿 안 사 먹을래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생두가 정말 그 정도 퀄리티가 나왔던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느냐 이어져 오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 게이샤를 먹어봤어요. 근데 게이샤가 CBD에 의해서 진짜 아작이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게이샤가 사실상 파나마 게이샤가 파나마 내에서 멸종됐다,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게이샤 어떻게든 키울 수는 있겠죠?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이샤를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줘봐요. 그러면은 게이샤가 말이야 꽃향기가 나고 커팅한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한데? 아주 사짜라고 그런 얘기 하겠죠. 똑같아요. 커피를 지금 하시는 분들 위에 세대 분들이 막 엄청나게 예찬을 하던 그 품종들 있죠. 커피들 자메이카, 뭐 예멘 모카 마타리, 수마트라 만델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그 커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퀄리티들이 이상이 생겼고 유지가 되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건데 우리들은 받아들였을 때 저거는 스페셜티가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이 사실을 깨우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한테 포타필터로 때려가면서 핸드드립 할 때 좌삼삼, 우삼삼을 알려주던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분명 그런 커피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그걸 내가 그 시대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책으로만 접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얼마든지 내 다음 세대에도 느끼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파나마 게이샤에서 느꼈어요. 제가 제일 처음 파나마 게이샤를 먹은 게 2008년이에요. 그때 파나마 게이샤 먹고 저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와, 그 커피에서 이런 느낌이 나지? 그래서 커피인데 꽃향기가 나지? 저는 그런 커피를 처음 먹어봤어요. 2008년에. 그때가 저한테는 전환점이었던 해거든요. 2008년에 제가 경험했던 커피가 아까 얘기했었던 아리차, 내추럴 아리차,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초약배전한 거를 제가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케냐 SL 이파리 전성기일 때예요. 그때가 2008, 9, 10. 그때 저는 케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로지 향이 나고 꽃향기가 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케냐 SL 이파리에서 꽃향기가 난다고? 사짜 아니야? 똑같은
거를 제가 그때 경험했던 솔직히 제가 그때 경험했었던 파나마 게이샤만큼 다채롭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더 맛이 선명해진 거는 있는데요. 캐릭터들이 조금씩은 뭐랄까 변해가는 게 사실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얼마든지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내가 지금 먹고 내가 경험했었던 파나마 게이샤는 다음 세대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겠구나를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게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그래야 아 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커핑하게 됐을 때는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를 염두하고자 하는 거지. 뭐 제가 가서 질병을 해결해 줄게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위해서 품종 개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커피를 좀 더 맛있게. 지금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커피 플레이버들이 게이샤처럼 나오면서 카투라처럼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이브리드 품종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이제 표현할 때 혹시 이런 품종 보신 적 있으세요? F1 품종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는데 F1의 뜻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냥 1세대 커피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품종의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떤 거랑 예를 들어 파카마라 하는 파카스랑 마라고지페랑 섞은 거죠. 파카마라라고 부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파카마라를 첫 해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을 파카마라라고 붙일 수는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F1 품종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품종을 개량을 해서 여기 품종에다가 이름이 정식으로 딱 붙이기까지 어떻게 과정이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카마라라는 이름이 붙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우선 처음에 그 연구센터에서 이제 시도를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파카스랑 마라고지페를 이제 했으면 둘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요. 하나는 계속 연구소에서 하고 하나는 한 농장에 보내져요. 여기에서 처음 체리가 열렸죠. 이거를 심으면 2세대가 됩니다. 그게 F2예요. 그러면 여기는 농장이고 이쪽은 실제로 똑같이 연구센터에서 또 이거를 개량을 해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이제 체리를 내가 교배를 해서 체리가 하나로 얻어졌죠. 이걸 다시 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나무에서도 체리가 많이 열리겠죠. 이거를 다 해서 또 심어요. 그게 3세대가 되는 거예요. 3세대 때는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유전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파카스와 마라고지페를 합쳤을 때 그 합쳐진 그 느낌, F1의 느낌이 그대로 간직된 애들과 간직되지 못한 품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2세대에 가서는 그 원래의 파카스와 마라고지페가 나눠져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버리고 살아남은 파카마라의 성격을 가진 얘를 여기에서도 취합하고 여기에서도 취합해서 F3 다시 연구소에서 다시 개량을 해요. 섞어서 개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나눠요. 그게 4세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3세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지치기가 되거든요. 파카스랑 마라고지페랑 나머지 애들 커트.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살아남은 애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도 유전적으로 살아남은 애가 있겠죠. 그러면 연구센터에서 생조의 라인업을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파카마라와 여기에서 나온 파카마라를 취합해서 섞어서 다시 키워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성질이 그대로 존재가 되면 그때서야 파카마라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나무 심어서 체리가 열리기까지 몇 년으로 되세요? 첫 체리가 열릴 때까지 몇 년? 네? 3년에서 5년 사이 얘기하죠. 자, 5년 여기까지 오면
10년이죠. 그러면 15년이죠. 20년이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 품종 하나를 만들기 때까지. 근데 이게 성공한 사례인 거잖아요. 실패를 하면 그냥 나는 그 시간을 다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품종을 개량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비슷한 걸 경험했었던 게 아라모사라는 품종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1, 2하고 한 농장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라비카하고 레이스모사, 코페아 아라비카가 아니라 코페아 레이스모사라는 품종이 있어요. 얘는 선천적으로 카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량해서 만들어서 아라모사라는 이름을 붙인 품종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폐거.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폐거했던 게, 얘는 아라비카끼리의 교배였죠. 그렇죠. 파카스도 아라비카잖아요. 마라고지페도 아라비카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아라모사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와 다른 코페아예요. 걔는 종이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속 간의 교배는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거는 단순히 농장에서 이렇게 뭐 수분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공했을 때 식물학과 뭐 이런 커피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제 뭐 그래서 별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카페인, 저도 이제 사실 카페인이 없는 커피가 만들어졌구나, 그 정도 받아들여지게 했죠. 그래서 사실 아라모사라는 품종 자체는 디카페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어서 나오면 이거 자체가 디카페인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뭐 우리나라에는 뭐 저도 뭐 그냥 한번 먹어본 걸로 네, 그 아라모사.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또 교배종 뭐 있으세요? 비슷한 애 하나 있잖아요. 마라카투라. 네, 걔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품종 본 적 있다 혹시 보고 있으세요? 또 비슷한 이름. 마라게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나요? 진짜 마라게샤 모르세요? 몇 년 전에 콜롬비아를 굉장히 이슈하게 했었던 건데, F1이에요. 걔는 여기라서 사실 정식으로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걔는 마라고지페랑 게이샤를 교배해서, 실제로 게이샤인데 체리가 커요. 그래서 그런 품종을 만들었는데, 걔는 가명인 거죠. 정식 이름이 아니라. 아직 F1 세대에서는 이제 F2 또는 3까지 갔을 건데, 아직 산업에서는 못 보셨죠. 마라게샤 이런 건 못 보셨죠.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이라 제가 얘기할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혼혈이 되게 많죠. 그렇죠. 혼혈 1세대는 정말 거의 종합 같은 이목구비를 가지는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유지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은 품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여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려면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몇 개의 품종을 다 보다 보면 앞으로 빠르면 한 10년? 지나면 그제서야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2017, 18년도에 좀 이슈가 됐었던 품종들을 제가 모아봤거든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COE에 등장했었던 품종이긴 하거든요. 얘는 티모르랑 울라사치를 구매했는데, 이 티모르에도 라인업이 또 2개가 있어요. 네, 제가 그것까지 표기를 안 했고요.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또 이름이 붙여진 F1이에요. 얘는 얘랑 교배해서 나온. 그래서 아직은 정식 이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버링된 품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어디 연구소에서 어떤 품종끼리 교배했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티모르와 카투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티모르와 내가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서로가 다른 유전을 가지게 되고요. 유전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만들어서 성공을 한 품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퀄리티도 꽤 괜찮아요. 퀄리티도 괜찮은데 수확량까지 굉장히 상업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걸 만든 연구센터에서는 이 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묘목을 내가 이거 팔 때 돈을 받거나 또는 수확해서 이제 생기는 그 수익을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얘는 좀 들어봤었거든요. 얘는 이런 품종.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식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F1 세대. 그래서 가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품종.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나오면 그게 그건가 보다. 이제 성공했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카나다가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특성도 좀 변한다는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했는데요. 저희 뭐 게이지 할 때 더 자세하게는 해드리겠지만 작년에 처음 이슈가 됐었던 게요. 파카마라가 이제 하나의 품종으로 유전적으로 안정성을 가진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파카마라를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파카스랑 마라고지파로 나눠진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슈예요. 지금 이거를 과연 품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유전적으로 안정성을 띈 거 맞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 농장의 특수 사례로 보고 있고 그 나무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체리가 보라색으로 된 막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커피 농장 갔다 온 사람들이 보라색 체리 뭐 이러면서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나름 또 세계적 이슈인데요. 농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퍼플 체리라고 하면서 막 올리는 뭐 새로운 품종인 것처럼 올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품종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의해서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는 그런 사례가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에서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원래는 카카오 그 열매 색깔이 노랗거나 뭐 약간 갈색을 띠는데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이 보라색으로 띠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커피 쪽에서는 일부에만 해당이 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딱히 얘기는 없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커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들이 변해간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저기 커핑을 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원래 에티오피아 하라, 그 다음에 우다이니, 그 다음에 예멘의 품종, 그리고 거기서 티피카로 건너가고 티피카에서 버번, 쭉 가다가 파카마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드라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시드라는 티피카와 버번이 야생 상태에서 교배가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콜롬비아의 굉장히 유명한 농장 거예요. 라팔마 엘투칸이라는 농장 거고요. 파나마 게이샤, 에스메랄다 게이샤보다 비슷해요. 이게 욕 나오는데 조금 신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버가 그때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씹어먹는 정도 테이블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아, 역시 세상은 넓고 좋은 커피는 많구나. 근데 가격을 듣는 순간 비싼 커피도 많구나. 네, 그랬어요. 그래서 대회에 되게 많이 들고 나와요. 세계 대회 같은데 보면 브러스컵, WBC에서도 이번에 파이널리스트 중에도 2명인가가 썼다고. 2명? 1명인가 썼어요. 피카 법원이 야생교육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 번외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곳인데요. 콜롬비아는 전해진 거는 뭐 1700에서 1800년대 사이에 커피가 전해진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헤일룸이라는 이름이 붙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산세가 너무 험해서 커피 심어놨던 지들끼리 알아서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직 가늠도 잘 안 될 뿐더러 얘네들이 또 정부 차원에서의 그 기관이 잘 돼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좋은 품종이나 뭐 어디 질병에 강하다 뭐 이런 거 다 사다가 농장들이 그냥 사서 다 뿌려서 키워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늠이 안 서요 지금 어떤 품종이 어떤지. 그럼 물론 안 그런 농장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 자체가 지금 품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 콜롬비아에서 헤일룸 품종이 특별히 기여되는 그 특정 문장이 있잖아요. 유명한 문장. 거기서 헤일룸이라고 하길래 주로 에티오피아 품종들하고 섞여자라는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하는 그 농장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이제 카투라를 심어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녹병에 강한거나 뭐 CBD에 내생 강한 거 이제 심어놨는데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묘하게 에티오피아 특성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야생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농장으로 이렇게 구역을 해놓고 키우던 그게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부터 키워왔는데 얘네가 딱히 발전을 안 시킨 농장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혹시 모르니까 품종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네하고 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랑 여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때 심어놨던 이 커피랑 품종은 똑같은데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카투라 헤일룸, 카투아 헤일룸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일부의 농장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는 기회는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파나마에서 게시아 종이 성공적으로 재배되는 것처럼 하카마라라는 종이 온두라스에서 그만큼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플러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어쨌거나 엘사에서 처음 했었다가 성공은 과테말라 가서 성공한 것 같아요. 지대가 좀 더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근데 정말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요새 궁금한 거는 이제 파나마 게이샤나 예를 들어 유명한 뭐 품종들 몇 개 있잖아요. 하카마라도 해당이 되고 얘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한 거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특유의 테루아에 의해서 나오는 느낌이 더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심었더니 얘네가 그냥 에티오피아 특유의 커피처럼 바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돈이 좀 많아지면 에티오피아의 땅을 임대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에티오피아 땅을 임대받아서 공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콜렉터처럼 이렇게 파나마 게이샤 라인, 에티오피아 게이샤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심어보진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건 나중에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티피카 법원 얘기할 때 네. 이쪽에 자연교배들 그쪽에 국내 품종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그것들을 모종을 법원이다, 모종을 티피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하위 자연변이가 된 그 품종들에서 모종의 특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일부는 동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법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 법원이에요. 근데 제가 품종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 세계대회 2009년도에 나갈 때 썼던 커피가 제가 좋아하는 셀렉이었는데 그때 빌라사치와 법원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모카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법원이 계열이었다. 그걸 저는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법원이라는 특기에서 나온 거였다라는 걸 알았을 때 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법원 쇼콜라라는 품종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고요. 저는 약간 그게 법원인데 얘네가 초콜릿 느낌이 나니까 지네가 이름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미에서 실제로 법원 쇼콜라 종이 있기는 한데 그냥 큰 카테고리로 법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보면 서로 이름 다르게 붙이는 것처럼. 저도 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 품종은 법원 계열이라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커핑을 하다 보면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고 이거 마시고 나중에 쭉 보면 다 법원 계열. 그건 좀 신기해요, 저도. 경험적으로 동의하시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겠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제가 이런 정보들이 흐트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프로세싱 때. 갑자기 막 법원인데 과일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법원인데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이제 한참 프로세싱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내추럴을 어떻게 하면 더 과일 느낌을 강하게 할 것인가. 그 시기에서 먹었던 커피들은 다 과일이었어요. 품종을 막론하면 다 과일. 그런 건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죠. 품종이 가진 특징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거칠애를 자꾸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거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갖고 파는 거니까 농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었었던 일이고 별개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 브라질 어느 농장들에서는 일부러 발효를 시키는 걸 많이 한다고 그런 거 플레이버를 일부러 입힌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프로세싱에서 파카마라 19번 보시면 이스트 써 있죠. 네, 이게 그 얘인데요. 우리가 술을 만들 때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효모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술을 빚는 사람마다 각자 배양하는 효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술은 독특한 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효모 배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효모를 커피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해 저는 작년부터 봤거든요. 작년부터 효모를 넣고 프로세싱을 하는 걸 봤는데 올해 아예 전문적으로 이스트 프로세싱이라는 아예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효모를 배양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효모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과일 느낌이 많이 내려면 이 효모를 쓰면 되고 하나가 촉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려면 이런 효모를 쓰면 된다 해서 이렇게 효모 회사에서 카탈로그 2개 가지고 온 거 있거든요. 걔네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걔네는 바이오 케미컬의 엄청난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넣어놨고요. 다음번 섹션 있죠. 스페셜 라인에는 게이샤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그냥 다 게이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게이샤에서도 이스트로 프로세싱을 한 라인이 좀 있어요. 공통점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스트도 넣어놨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준비할까요? 자.